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62페이지 표시국 학습지는 세계와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저 앞에서 세계와 인구 성장까지 했습니다. 자, 세계와 인구 성장 그래프 보면서 저 산업혁명 이후에 상당히 인구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급격한 인구 성장의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기술의 발달, 그리고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성장의 이제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산업화가 일찍 시작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인구의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죠? 사망률이 낮아지기 시작을 했고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를 했고요. 이런 개발도상국이 많이 속해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이런 대륙들이 세계 인구 성장을 앞으로 주도할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인구 분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인구 분포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가, 말 그대로 인구 분포에 관한 건데요. 자, 세계화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은 인구는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많이 모여 살거나 어떤 지역에는 또 인구가 희박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그죠?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연 환경이 농업에 유리한 지역이거나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곳, 즉 경제가 발전한 곳에 인구는 집중되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와 같은 자, 이러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에 문화권 공부할 때 배웠죠. 어떤 기후다? 자, 이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계절풍 기후입니다. 자, 이런 계절풍 기후는 벼농사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벼농사가 잘 되는 아시아 지역은 자연 환경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북동부 지역,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뭐가 발달했습니까? 일찌감치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경제가 상당히 풍족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해온 이런 인구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구 분포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과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가르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가 자연적 요인입니다. 자연적 요인. 즉, 쉽게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주어진 요인이 인간에게 유리하다 할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고요. 밀집되고. 자, 자연적으로 주어진 요인이 상당히 인간에게 불리하다 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 요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 자연적 요인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나 지형, 식생, 토양과 같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자연적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연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은 어느 곳이 있느냐? 자, 우선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북반구 지역에 이 북반구 지역의 전체 인구의 90%, 90% 이상이 북반구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왜 북반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느냐? 여러분, 교과서 262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의 인구 분포라고 해서 지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 지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 지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영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적도죠. 여러분 당연히 잘 아실 건데. 자,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북반구고 아래쪽이 남반구입니다. 그래서 북반구가 훨씬 더 대륙이 많아요. 이 대륙이 많이 있는 이 북반구 지역에 전 세계 인구의 90%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반구 지역에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그 북반구 지역 중에서도 중위도 지역, 그죠? 이 중위도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 중위도는 기후가 냉온대 기후로 비교적 인간이 살기에 좋은 기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온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잘 되고, 그죠? 사람이 살기에 온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 냉온대 기후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요. 그다음 해발 고도가 낮은 하천 주변의 평야 역시 어떻습니까? 이런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 같은 경우도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물을 구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평야 지역.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 이 해안가가 내륙보다는 훨씬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이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죠. 왜냐하면 바다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야 지역이나 해안 지역이 아주 험준한 지역이나 내륙 지역보다는 인구가 더 집중돼 있고 그리고 기후적으로도 사람들이 살기가 편한 지역, 이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가 있죠. 자, 이 방글라데시는 남부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농경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구가 희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건조, 열대, 한대 기후 지역, 즉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 비가 내리지 않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는 기후 지역. 그다음에 이제 험준한 산지나 고원과 같은 이런 지역도 인간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죠. 그냥 고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는 지역까지 가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사막과 초원같이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도 인구가 희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인데, 자, 이 사회 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이런 인문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인문 환경은 대표적으로는 산업, 교통, 문화, 교육과 같이 특히 이 산업, 즉 경제가 발전하면서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인간이 만든 환경을 우리가 인문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인문 환경이 발달한 지역은 대체로 이제 도시 지역이죠. 자, 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과학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주 지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와 선진국의 인구가 밀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가서 262페이지 지도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아시아 지역 있죠. 자, 이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일찌감치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구 밀도가 빨간색일수록 높은데 아시아 지역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 아시아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이 벼농사가 유리한 이 자연 환경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이제 서유럽 지역, 그다음에 미국의 동부 지역 같은 경우도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인데, 자, 이런 서유럽과 미국의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문 환경, 즉 산업, 경제, 교통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밀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계와 인구 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는 그 이전에는 예,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구 이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인구 이동은 교통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서 상당히 빈번하게 요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는 발생 요인은 뭐냐? 우선 정치, 경제, 그다음에 종교,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자, 우선 경제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를 찾아서 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는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63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그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길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인데 대체로 보면 화살표가 서유럽이나 미국 동부 지역 같은 경제가 발전한 지역으로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정치나 종교나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 인구 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난민 형태, 이 난민 형태의 이동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전쟁과 같은 이런 내전과 같은 전쟁, 그다음 종교 박해에 따른 어떤 이동, 그다음에 뭐 사막화로 인해서 환경이 살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든지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원래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민의 형태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이런 세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런 인구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인구 이동이 인구의 분포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이제 요소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263페이지에 보시면 자,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는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난민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라고 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고 뒤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 내용 정리해서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가 끝나면 화면을 다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민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하면서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보면요. 자, 2010년에 아랍 지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제 뭐 시리아 내전, 뭐 이런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난민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자, 이런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이 여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도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일부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훨씬 더 큽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대표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난민의 유입을 반대하는 이 반대하는 측은 난민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난민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과정에서 자국민의 실업률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안전 차원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난민의 범죄와 테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난민 수용에 반대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인도주의적 측면, 자, 이건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난민들은 이런 유럽 국가들에 수용되지 않으면 떠돌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특히 생명권을 이제 어, 침해당할 수 있는 이런 난민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렴한 임금으로 그죠? 산업현장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난민 수용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측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이제 어떤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선생님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찬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경제적으로 지금 서유럽 같은 경우 유럽은 전체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 난민을 이제 수용하게 되면은 이 난민이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자, 그다음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전체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소비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소비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여러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생산해 내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의 정치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전체가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그 난민 수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회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국가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문화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높여서 문화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다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공경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어떤 이유입니다. 자, 다음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난민 수용 시설도 있어야 하고 난민을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위협당할 수 있다라는 게 경제적인 어떤 반대 이유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난민촌을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님비 현상이 격렬하게 일어남으로써 정치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종 테러와 범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양한 난민들이 이제 수용이 되면은 이런 다양한 문화가 오히려 문화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난민 수용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대와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찬성과 반대와 입장을 한번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입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이제 어,
이유가 되는가, 어떤 쪽이 더 이제 내 생각과 같은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난민에 대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인구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구 구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세계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구 구조의 특징, 인구 구조가 뭔가를 알아보기 전에 인구 구조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인구 구조는 자연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인구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뭐 연령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 특성이고, 사회적 특성은 내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 직업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종교 같은 것이 이제 사회적 특성입니다. 그럼 인구 구조의 의미는 뭐냐? 자, 인구 구조는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위에서 배운 거죠. 그죠? 인구 구조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인구의 구성 상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를 바로 인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별 인구 구조, 연령별 인구 구조, 산업별 인구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성별 인구 구조는 남녀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죠? 연령별 인구 구조는 연령별로 어느 연령대의 사람이 전체 인구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조사하는 것이 인구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이제 인구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령별 인구 구조예요. 여러분이 이 연령별 인구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인구 문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별 인구 구조를 우리가 보면 생산 연령 구조, 인구와 인구 부양비, 이런 것들을 이제 인구 구성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인구 문제를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점에서 연령별 인구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생산 연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노동력을 담당하는 청장년층의 연령을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라든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 인구 부양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령별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청장년층, 즉 생산 연령 인구가 작은데 노인 인구가 많아서 인구 부양비가 많이 든다 할 때에는 앞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비용이 인구 부양비로 많이 쓰이는 이런 이제 인구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를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연령별 인구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령별 인구 구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인구 구조는 국가 간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저출산에 의해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개발도상국은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고 이제 출생률도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비중은 높고 반면에 노년층의 비중이 낮은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연령별 인구 구조를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인구 피라미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64페이지에 보면 자, 거기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하고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표시를 해두세요. 이렇게 둘 다. 이 인구 피라미드가 중요하다 표시해 둡니다.
자, 우선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자, 이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선진국형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년층의 인구가 많고 유소년층의 비중이 적죠. 그죠? 여기 노년층의 인구가 많으면서 유소년층의 인구가 작아요. 자, 이런 식의 인구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추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방추형 구조. 그리고 선진국의 인구 구조 중에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거 말고 아래쪽에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모양이 종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종형 구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종형 구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방추형 구조를 많이 보이고요. 출산율을 그나마 유지하는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 밑에 이렇게 조금 원만하게 이렇게 동그러지는 이런 종형 구조를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두 번째 인구 피라미드는 인도의 이제 인구 피라미드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산율이 높아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유소년층의 인구가 많아지고, 위쪽에 이제 노년층의 인구가 작은, 네, 이러한 인구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시겠죠? 이게 뒤에 가면 이러한 인구 구조의 문제가 인구 문제와 인구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같은 경우로 보면 이 노년층의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망률, 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소년층의 인구가 상당히 작아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생산 연령 인구, 즉 청장년층의 인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죠? 예, 노인에 대한 부양비 부담이 젊은 층 사이에서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출산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구가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또 여기에 따른 인구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여기 그죠? 남자애들의 이제 출생이 여자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이것도 여전히 인도 사회에 남아있는 남아선호 사상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령별 인구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중위 연령에 대한 거예요. 중위 연령. 자, 중위 연령은 여러분 평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인구를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연령 순서대로 쭉 세워요. 연령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딱 그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 을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위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이 중위 연령보다 이제 낮은, 즉 이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중위 연령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중위 연령의 위에 있는 노인층의 인구가 많을 경우에 중위 연령이 높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중위 연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264페이지에
그래서 세계의 중위 연령이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의 중위 연령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출생률이 높은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젊은 대륙이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남부아시아 지역, 뭐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출생률이 높은 지역은 중위 연령이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있는 확인하기 문제 복습 삼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하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